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미 밝힌 바와 같이 5월 9일에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세입자의 이사 기간을 고려해 잔금 치르는 일정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여유를 줄 수 있지만 5월 9일이란 시점에는 변화가 없다며 버티면 될 거라는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먼저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시장의 부당한 믿음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며 추가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가지고 바꾸는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득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사회로 자꾸 하잖아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제로 전세낌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할 수 있게 최대 6개월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만 하면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선 이후 3개월, 10-15 대책으로 신규 조정 지역이 된 그 밖의 지역에선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무리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5월 9일 안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았는데 임차 계약이 많이 남은 세입자가 6개월이 지나서도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또는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 대안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그렇게. 정부는 이런 경우에 한해 6개월 이상 양도세 중과를 늦춰줄 수 있을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고 유예기간 종료는 다가오면서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조짐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열흘 새 서울의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매물이 늘고 호가도 흔들리는 추세인데요. 이준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매물이 거의 없던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두 집이 새로 나왔습니다. 46평형이 27억 원, 33평형은 25억여 원으로 최근 호가보다 5천만 원 이상 낮아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팔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좀 팔아달라고 하셨고 금액도 현재 가격보다 조금 조정해 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다주택자 영향으로 일반 매물까지 늘어나면서 시장이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변화도 감지됩니다. 더 싼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걸 예상하고 매매를 늦추는 매수자도 생겼습니다. 도리어 어느 가격 정도가 되는데 계약하시겠냐 물어보면 저희는 좀 더 기다려 볼게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1,631건, 2.9% 증가했고 특히 핵심 지역인 강남 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에선 6.9% 늘었습니다. 여기 끝까지 거주하실 분이 아니라면 언젠간 팔고 다른 대안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잔금 날짜를 늦춰주는 방안까지 나오자 부동산 매물이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에 쫓겨서 미리 포기하거나 했는데 그런 여유를 좀 준다면 좀 숨통이 트이고 임차인들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대출 규제 완화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출까지 풀어버리면 이것은 다시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확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원래 9월까지로 예정했던 부동산 세제 연구 용역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특혜 철폐에 반발하며 최근 제기되는 물타기식 주장에도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유독 부동산의 특혜성으로 적용했던 이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봐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으니 억지로 팔라 말라가 아니라 정상화된 세금을 내고 주택을 보유하든지 아니면 팔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건데요.
주거 비용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는 겁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유예 기간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마 중과를 피할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에 아마는 없다며 단호한 정책 실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재경부 장관님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 2번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확실하게. 들어가자. 언젠가 다시 유예해 줄 것이라는 믿음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미루거나 바꾸면 잘 따른 사람만 손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엔 진짜 끝이야. 또 가가지고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게 누가 믿겠냐고요.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를 피할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압박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주거 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그 자원 배분이 또 왜곡됩니다. 강력한 투기 세력 잡기 드라이브에 일부에선 다주택 공직자부터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억지로 시켜야 판다면 그것은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라고 말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도 정부 기조에 맞춰 집을 이미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6채를 6년 전 매물로 내놨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 용인 기흥구에 2채를 보유한 강유정 대변인도 부모님이 20년간 거주한 용인의 아파트를 지난해 이미 매물로 내놔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연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어제 급락했던 주식시장은 단 하루 만에 크게 반등했고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 속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11% 넘게 급등하며 오늘 하루에만 시총이 무려 100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요.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11%가 올랐습니다. 16만 7,500원으로 마감했는데 하루에 이만큼 급등한 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가총액도 991조 원,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9% 넘게 오르며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쿡 애플 CEO도 1분기에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2분기에는 좀 더 파급이 클 거라고 우려할 정도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나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이 다 완료가 됐다 그러는 HBM이 판매 단가도 높고 부가가치도 수익률도 높다 보니까 반도체 급등에 힘입어 코스피도 7% 가까이 올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어제 팔기 바빴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3조 원 가까이 쓸어 담았습니다. 강한 매수세에 오전 한때 프로그램 자동 주문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케빈 허시 미국 연준 의장 지명에 혼란에 빠졌던 증시가 단 하루 만에 회복된 겁니다. 하루 만에 회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국내 그 주식시장의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000에서 6,000으로 높였고 강세장일 경우 7,500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나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진다면 조정은 언제든 또 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오늘 하루 코스피엔 못 미쳤지만 코스닥도 4% 넘게 오른 가운데 코스닥 시장 정상화를 예고한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코스닥 시장의 가치를 좀먹는 이른바 좀비 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이어서 김민형 기자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무려 1,800여 개에 달합니다. 시가총액은 약 620조 원, 2021년보다 2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천선을 맴돌고 있습니다.
종목 수는 많지만 부실한 좀비 기업들이 코스닥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상품 정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나쁜 기업은 증시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본시장의 활력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종목은 38개, 전체의 2%에 불과합니다. 나스닥이나 뉴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5에서 10%가량 연간 퇴출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퇴출이 빨라집니다. 거래소는 상장 폐지 전담팀을 현재 3팀에서 4팀으로 늘려 심사부터 퇴출까지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이미 거래소는 코스닥 기업 2곳에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고 22곳에 대해 적격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스닥의 체질 개선은 그 안에 상장된 회사들이 정말 멀쩡한 회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금 안 좋은 회사들은 좀 걸러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시가총액 150억 원에 못 미치면 상장 폐지될 수 있고 내년부터는 200억 원으로 기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코스닥엔 당장은 적자라도 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이 많은 만큼 금융당국은 주주 가치를 무시하는 기업을 속간해 코스닥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실세로 꼽힌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해당 감사를 주도했는데 내부 반대도 무시한 채 기밀 유출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감사원의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5달 만인 2022년 10월, 감사원은 18쪽짜리 장문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관을 석 달 동안 현장 감사한 결과 전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곧장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 등의 시간별 대응 과정이 담겼고 월북 의사 관련 민감한 첩보가 여과 없이 포함됐던 겁니다. 이런데도 감사원은 최재해 당시 원장이 결재했고 국방부 심사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구성된 감사원 운영쇄신 TF 조사 결과 군 기밀이 누설되고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주도한 자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유 전 총장은 윤석열 정권 핵심 실세로 꼽히며 각종 정치감사의 중심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당시 사정에 정통한 감사원 관계자는 MBC에 유 전 총장이 행정라인 소관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위원들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보도자료 공개를 강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심사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감사원의 기존 주장과 달리 국방부와 합참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사 기밀은 외부로 누설되면 안 되는데 그걸 감사원에서 누설했다고 저희가 확인한 거죠. 경찰은 TF가 고발한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오늘 내란 선동 등 8개 혐의로 고발당한 구구 유튜버 전한길 씨가 약 6개월 만에 귀국했습니다. 전 씨는 어제부터 귀국 경로를 알리며 지지자 결집을 호소했고 공항에서 짐도 찾기 전에 유튜브 생방송을 켰는데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속 등 강제 수사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이재명을 남산 꼭대기에 묶어두자 현상금 10만 달러를 걸자는 막말을 쏟아냈던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지난해 8월 출국한 뒤 160여일 만에 돌아온 겁니다. 입국장에 몰려든 전 씨의 지지자들은 전한길과 윤어게인 그리고 윤석열 개몽령을 외치며 전 씨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협박과 내란 선동 등 모두 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씨는 자신은 구속될 사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고 구속될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전 씨는 자신의 온라인 카페에 귀국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경찰이 쉽게 체포 못한다며 지지자들에게 공항 집결을 호소했습니다. 또 입국장에선 경찰에 체포될 것을 우려했는지 짐도 찾기 전 바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부터 켰습니다. 예, 진짜 많은 분들 오셨네요. 사실상 전 씨가 경찰의 체포에 대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지자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한 건데 지지자들은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며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전 씨를 맞이했습니다. 전 씨는 또 내일 개봉하는 12.3 비상계엄 옹호 영화를 홍보하겠다며 지지자들은 물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관람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는 장 대표에게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한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당내에선 6.3 지방선거에 대비해 윤 전 대통령을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전한길, 고성국, 소년보 목사 등 잇따라 극우 인사들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가뜩이나 복잡한 국민의힘 계파 갈등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당권파와 친한계 의원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양측 설전 이후 오늘은 누가 먼저 도발을 했는지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으로 확산됐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현직 의원이 아닌 원외 지도부가 참석하자 친한계 의원들이 문제를 삼으며 막말과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고성은 주로 조강한 최고위원과 친한계 정성국 의원 사이 오갔습니다. 정성국 의원께서 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을 하느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와, 이런 식으로. 설전은 조 최고위원 공개 발언이 끝난 뒤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정 의원에게 밖에서 나가서 얘기를 나누자고 했지만 돌아온 답은 이게 국회의원에게 어따 대고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 의원의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에 조 최고위원은 결국 너 좀 나와봐라며 막말을 던졌습니다. 또 저보다 나이 어린 그런 고압적이고 아나무인 그리고 반말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조 최고위원은 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정 의원 얘기는 또 다릅니다. 발언을 마친 조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면서 갑자기 반말을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야 임마 너 나와 이러더라고요. 네, 임마라는 표현이 꼭 들어갔습니다. 정 의원은 나왔다 어쩔래라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항의했을 뿐 막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먼저 도발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막말로 그거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본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예, 모욕을 당했다고.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장외로 번지며 계파 갈등을 더 구체질하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선 장동혁 대표 홍위병 역할을 하는 원외 인사들을 지난번 의총에도 불렀고 그때도 사달이 났었다며 송원석 원내대표를 탓했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8명은 의원 배치를 천상의 계급장으로 착각하는 천박한 특권 의식을 버리라며 정성국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내부 총질 세력을 제거하고 단일 대우를 이뤄 지방선거에 임하겠다며 한 전 대표를 제명했지만 계파 갈등은 오히려 격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같은 대의원들과 평범한 권리당원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민주당 1인 1표제가 오늘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되는데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코너에 몰린 정청래 대표의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인 1표제 도입이 두 번째 시도 만에 확정됐습니다.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찬성 312명, 60.58%. 지난해 12월엔 과반의 28표가 모자라 부결됐는데 이번엔 90% 가까운 투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를 통한 당내 계파 척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개파 보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개파 보수에 줄 서지 않아도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그동안 권리당원이 한 표를 행사할 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대의원들은 20배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도의원 등 대의원들보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친명 한준호 의원은 이틀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합당 논의 중단을 요구했고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정 대표를 직격했던 이현주 최고위원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며 반대 의견을 이어갔습니다.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데 이 프레임이 바뀌면서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레임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짐이 나타날 수가 있죠. 정청래 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최고위원들과 식사 등 개별 회동을 하며 합당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에서 당원 여론조사와 투표 등 합당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2026학년도 국립인천대 수시 전형에서 면접관들이 담합해 특정 학생을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MBC가 당시 면접관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는데 특정 학생을 밀어주고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생들을 합격에서 배제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국립인천대 도시공학과에서 열린 수시 전형 면접. 정원 32명 중 13명을 여기서 선발했는데 지원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면접관이었던 이 학과 교수 2명의 대화 녹취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한 교수가 내신 4.4등급인 학생을 뽑을 것을 다른 교수에게 종용합니다. 교수님이 얘기했던 4번 학생은 4.4등입니다. 4번도 뜻이 4.4등이에요. 나쁘지 않고 학점으로 할 거면 자격증 왜 합니까? 이 전형은 면접 30%, 학생부 70%가 반영돼 보통 2에서 3등급 정도는 돼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특정 학생들은 전부 탈락시키자는 논의도 노골적으로 오갔습니다. 황당하게도 세부 전공인 토목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토목 얘기하면 그냥 다룰 수 있고. 이미 근데 사전에 많이 걸렸어요. 토목 없을 거예요. 취재 결과 면접관 2명은 모두 도시계획 전공 교수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면접 점수를 어떻게 줄지 합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일단 X점 답은 222. 학생 답변에 따른 채점이 아닌 줄 세우기 편한 점수를 매기기로 한 걸로 보이는데 지원자의 평가 등급을 면접자들끼리 공개하거나 합의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겁니다. 해당 교수는 담합 여부를 묻는 MBC 취재진의 질의에 답을 피했습니다. 개인으로 알려드리기보다는 학교에서 그걸 담당하고 계셔가지고요. 측에 연락하시는 게. 인천대는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 담합 여부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수시 전형의 경쟁률은 12대1. 높은 내신 성적에도 떨어진 일부 학생 부모들은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죠.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국립대학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학교인데. 교육부는 해당 의혹을 접수하고 조만간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을 받았지만 꼼수를 부리며 감치 집행을 무산시킨 뒤 판사를 향해 욕설까지 했던 인물이죠. 김용현 피고인 측 변호인이 2달 반 만에 감치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감치 대상인 다른 변호사 한 명은 오늘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이번에도 감치를 면했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계엄 증거인멸 의혹 관련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당시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대상이 됐던 두 변호인 중 이하상 변호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화면이 안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파일이라서 좀 조치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재판이 끝나고 방청객들이 모두 나간 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다시 집행됐습니다. 선고 2달 반 만입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 옆에 동석하려다 퇴정 명령을 받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겠는데요.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는 게 감시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그렇지만 교정 당국의 끝까지 신원 정보를 밝히는 걸 거부해 감치 집행이 무산됐고 풀려난 뒤엔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위가 져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지가 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지난번 집행 당시 하루 동안 구금이 됐었기에 감치는 14일 동안인 오늘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당시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처분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오늘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감치를 피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에 협박성 발언을 한 점도 드러나 감치 15일에 5일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두 변호사에 대해선 경찰의 법정 모욕 혐의 수사와 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내란의 도구가 됐던 군이 과거와 단절하려는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당시 공문을 보내 헌법 수호를 위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했던 장교에겐 장관 표창이 수여됐는데요. 당연한 일이지만 전두환 등의 사진을 모두 떼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변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영장 집행 불응에 동원됐던 육군 55 경비단은 2차 영장 집행에선 자취를 감췄고 결국 큰 마찰 없이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군 병력 철수 결정에 결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한 건 수방사 법무실이었습니다. 2차 집행 전 55 경비단은 소속 부대인 수방사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는데 수방사 법무실장이었던 문모 중령이 그 즉시 회신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가 최대의 이익인 헌법 수호를 위한 법원의 영장 취지가 확인됨에 따라 공수처 출입을 승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국방부는 문모 중령이 군대의 법치주의 확립 달성에 기여했다며 어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예하 부대엔 12.12 군사반란 주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사진은 게시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군에 내려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첩사, 수방사 등 일부 부대는 역대 지휘관이란 이유로 이들의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걸려 있다 단순한 건 묻잖아요. 지금 걸려 있고요.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등 나머지 주요 군 지휘관들 역시 형이 확정되면 모든 부대에서 사진이 내려가게 됩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학교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해온 극우단체 대표 김병헌 씨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자, 그런데 조사를 받으러 나와서는 일본군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망언까지 늘어났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자 명예훼손과 학교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등 피의자로 경찰에 불려나온 김병헌 씨. 오늘도 첫마디부터 모욕을 쏟아냈습니다.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 당하기까지 한 그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피해자는 없다는 망언을 반복하는 동안 할머니들에 대한 예의는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고 매춘부죠. 전부 다 부모가 등 떠밀었거나 본인이 원해서 갔거나 그냥 돈 벌러 간 거예요. 일본군은 오히려 두둔했습니다. 그럼 돈 냈어요. 그러니까 요금 냈잖아요.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요금 냈으니까 정당한 거지. 평화의 소녀상 폄훼도 이어졌습니다. 무슨 평화예요? 성폭행 당하고, 그다음에 학살까지 당한 그런 그 아픈 것을 거기에 담았다. 그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의 선전 도구예요.
김 씨는 조사 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 대한 국민이라면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는 이 대통령 SNS 글이 자신을 모욕했단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발언하는 거는 모욕이나 누구에 대한 모욕이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무슨 피해자야?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18분간 이어진 궤변은 주장의 증거를 제시하라는 취재진 질문을 도망치듯 피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없어요. 위안부 피해자 없어.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오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 집회를 또 신청하면서 모욕 행위를 이어나갈 뜻을 밝혔지만 경찰서를 찾은 김 씨 지지자는 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4명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불과 15개월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던 이 공화당의 대표적인 강세 지역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잇따라 압승을 거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지하면 떨어지고 이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엔 비상이 걸렸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 이슈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데요.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월 31일 치러진 텍사스 주의회 상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무려 14%포인트 차이. 1년여 전인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7%포인트 차로 완승했던 지역구입니다. This is about helping working folks. This is about lowering costs. This is about everyday working folks.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날 SNS로 공화당 후보들을 전폭 지지했지만 참패로 끝났습니다.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주 상원 의석을 차지한 것 자체가 199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날 텍사스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졌습니다. 승리한 민주당 후보의 공약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크리스티 놈 장관의 탄핵. 멕시코와 접경한 텍사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불법 이민 단속의 최전선입니다. 이로써 연방 하원 의석 수는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으로 좁혀졌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이 참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가 적극 개입한 선거들은 모두 공화당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지난해 11월 뉴욕시장과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트럼프의 지지를 등여업은 후보들이 모두 졌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을 탈당해 뉴욕시장에 무소속 출마한 쿠오모 전 주지사를 지지했지만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쿠오모는 참패했습니다. 관세 등으로 인한 고물가와 이민자 혐오 등으로 이탈하는 민심이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It should be a warning. There's a lot of other baggage being brought in that the voters didn't want. 트럼프의 지원을 받는 후보는 오히려 패배하는 공식이 굳어지는 모습이어서 중간 선거를 통해 트럼프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달 세계 가전박람회 CES에서 현대차그룹이 공개했던 아틀라스가 화제였는데 이 로봇 무슨 동력으로 움직일까요? 바로 뱃속에 든 배터리가 힘을 공급하는데요. 최근 피지컬 AI가 각광을 받으면서 이 중국 전기차의 부상과 함께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국내 배터리 업계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동차 문짝을 번쩍 들어올린 팔이 그대로 180도 반대 방향까지 돌아갑니다. 뒤돌아설 필요 없이 뒤쪽 자동차에 문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회전하는 관절로 사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190cm의 키에 몸무게는 90kg. 사람으로 치면 굉장히 건장한 체격인데 배에 든 배터리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최대 가동 시간은 4시간. 전기가 떨어지면 알아서 배터리를 바꿔 배를 채웁니다. Atlas can perform these tasks at a reliable, consistent pace for about 4 hours using its dual swappable batteries. 현재 배터리 시장은 리튬 인산철 LFP, 니켈 코발트 망간 NCM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현대차가 공개한 적은 없지만 아틀라스는 NCM 배터리일 거란 게 업계의 정설입니다. 값이 싸고 부피가 큰 LFP는 중국이,
비싸지만 효율이 높은 NCM은 우리나라가 각각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 로봇은 배터리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를 깔면 되지만 인간을 닮은 로봇은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훨씬 작은데도 수십 개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충분한 출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고효율 배터리라고 한다면 한 번 충전했을 때 그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 가능하고 동시에 무게도 사이즈도 작아지는 그런. 그래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현대차의 사족보행 로봇에도 모두 우리 업체의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더구나 LFP 배터리 강국 중국의 로봇까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의에 나선 상황입니다.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중국이 아닌 우리 배터리 업계 일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세계에서 배터리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건 한중일 세 나라 정도. 모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액체인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을 모두 높인 건데 주재료 황화리튬의 비싼 가격이 걸림돌입니다. 경쟁국을 제치고 먼저 양산에 성공한다면 로봇 산업으로 부쩍 늘어날 배터리 수요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전현직 대표들을 이 법에 명시된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은 건데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한 건 지난 2023년이었습니다. 감독관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쿠팡에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왔네요. 그때 알게 된 거죠.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구나. 취업 규칙을 바꾸면서 1년 넘게 일했어도 4주간 60시간을 못 채우는 날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계속 근로 기간이 한순간에 0이 돼버리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결론은 무혐의. 하지만 재수사를 담당한 관봉권 쿠팡 특검은 오늘 쿠팡 풀필먼트의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벌 규정을 적용해 쿠팡 풀필먼트 법인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법에 보장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설특검은 쿠팡 측이 노동청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받기 약 2달 전부터 퇴직금 지급을 까다롭게 만든 새 지침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또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도 일용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외부 법률 자문도 받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과거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동의서 외형은 갖췄지만 일용직 근로자 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적이나 취업규칙 변경 설명을 1분밖에 하지 않고 의견 교환을 위한 장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쿠팡 관계자의 진술에도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새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뒤집은 특검이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어제 아파트 25층 높이의 풍력 발전기가 붕괴돼 도로를 덮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8개월 전 점검에선 문제가 없다던 시설이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선 여러 추정이 제기됩니다. 박성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뚝 선 풍력 발전기의 타워가 살짝 뒤로 기우는 듯 하더니 중간 부분이 뚝 부러집니다. 그리고 부러지자마자 멀리 블레이드 파편이 날아가고 풍력 발전기 상부와 블레이드가 온통 부서져 무너져 내립니다. 사고 현장엔 이렇게 산산조각 난 발전기 날개들이 나뒹굴고 있는데요. 이 날개들이 부서지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서진 풍력 발전기의 운영사와 영덕군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붕괴 5초 전 날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 부서졌고 곧 발전기 상부가 균형을 잃어 구조물 자체가 꺾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소 섬유로 되어 있는 블레이드 찢어짐에 의하여 상부가 균형을 상실하였고 추가 찢어진 블레이드가 타워를 가격하여 붕괴된 상황으로. 그런데 영상에는 구조물이 꺾이기 시작한 뒤 날개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미리 부서졌다는 날개 파편도 영상만으로 판단한 거라 실제 파편인지 날개의 잔상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조물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전문가는 발전기가 풍압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당시 영덕읍에 불던 바람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12.4m로 가동 중지 기준인 초속 14m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돌고 그다음에 풍압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되면 부담이 가중이 되면서 거기서 그 파괴가 블레이드 쪽에서도 파괴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한 영덕 풍력발전단지의 발전기는 대부분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긴 상황인데 불과 8개월 전 점검에선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이게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의 그게 또 벌어진다면 저희들이 진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덕군은 사고가 난 풍력발전단지의 발전기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정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기 시흥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우영 기자, 다행히 큰 불길을 잡았다고요? 네, 조금 전 소방당국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저녁 6시 55분 초진, 그러니까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장 건물 상층부를 중심으로 여전히 휘인 연기는 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재는 오늘 오후 3시쯤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화재 신고 7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됐을 때 화력이 엄청나 인명피해 우려도 상당했는데요. 현재까지 근로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진 것 말고는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작업 중이던 62명을 비롯해 전체 공장 7동에서 일하던 544명의 근로자는 자력으로 대피했고요. 당국 역시 추가 인명피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불은 이 공장 3층 식빵 제조 라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공장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고 소화전만 있어 번지는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긴급 대피했던 직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불길이 이제 까만 연기가 나고 저 지금 보이는 하얀 저쪽에서 이제 불길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뛰쳐나오게 되었고. 네, 초진이 됐지만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가 뭐였나요? 당국은 화재 직후 소방 헬기와 무인 소방 로봇 등 진화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확산 방지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일단 불을 완전히 끄기 위해서는 건물 내부 진입이 필수인데요. 당초 공장 안 불길이 너무 거세다 보니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워 진화에 4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입니다. 그런데 불이 난 이 공장은 지난해 5월 크림빵 생산 라인에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1년도 안 돼 이어진 또 한 번의 사고 소식에 이곳 근로자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PC 삼립 시화공장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지만 이런 소비 어떠신가요? 미리 전략을 공부해 25,000원에 무제한 과자탑을 쌓아보고 손수 고른 부품으로 내 맘대로 볼펜을 꾸며보고요. 요즘 체험과 놀이를 결합한 소비 방식이 유통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과자 코너. 과자끈을 묶어 지지대를 만들고 과자탑이 무너지면 다시 쌓아 올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25,000원만 내면 지정된 박스에 원하는 과자를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SNS에선 과자 골라 담기 꿀팁이 공유되면서 하나의 놀이가 됐습니다. 근데 과자가 많이 쌓여 있어서 저거 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인스타에 이게 많이 광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둥 역할로 소문난 단단한 봉지 과자는 일찍 동이 났는데 옆 사람이 100개 넘게 쌓아 올렸다는 말에 승부욕이 발동합니다. 옆에 분 보니까 저 정도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아주 섬세한 기술이 없어서. 과자 10종, 약 300만 봉을 준비해 지난 목요일부터 내일까지 예정됐던 이번 행사는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일부 매장에선 조기 종료됐습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볼펜이나 거울 등 완제품을 꾸미는 이른바 볼꾸와 겉꾸 열풍이 확산하면서 물건을 살 때 나만의 스타일로 꾸미는 체험형 매장도 인기입니다.
SNS에서 릴스나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떠가지고 친구들도 그런 거 많이 하는 거 올려가지고 하러 왔어요. 5,000원 정도 지불하면 나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매력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노력한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있구나. 시간과 정성을 들여 확실한 행복을 얻으려는 소비가 하나의 문화로 확산하면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정부의 한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에게 1년간 청사 청소를 시킨 뒤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근무 기간을 1년에서 단 하루를 모자라게 꼼수 계약을 해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겁니다. 보도에 이선영 기자입니다.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 환경청. 50대 청소 노동자인 김모 씨는 지난해 1년간 계약으로 청사 내부를 청소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 퇴사 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만에 안 눈치고 이래가지고 내가 퇴직금 받은 걸로 진짜 수술을 시켜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직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직장에 문의했더니 계약서를 언급했습니다. 퇴사일은 12월 31일이었지만 근무 시작일이 1월 2일. 1년 계약이었는데 하루가 모자르다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럴 거라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적고 설명도 안 해주고 맨날 사인만 해라 그래서 일부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 계약이 아니냐고 묻자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1월 1일은 휴일이라 빼고 2일부터 했다며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바로 2달 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의 꼼수 계약을 하지 말라고 꼭 집어 말합니다.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환경부 소속 다른 기관에도 물어봤습니다. 계약일은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요. 보통 상관없이 1월 1일로 하거든요. 이런데도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올해도 청소노동자 계약을 1월 2일부터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청와대는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힘없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명백한 노동 도둑질이자 정부가 앞장서서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계속 꼼수 계약이 아니라던 낙동강유역 환경청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오늘 다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은 이르면 내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설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첫 조사를 받은 지 2주일 만에 강선우 의원이 다시 경찰에 나왔습니다. 거듭 죄송하다고 했지만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김경 전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공천원금이 있는 거 전혀 몰랐습니까? MBC 취재 결과 경찰은 이르면 내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의원 혼자 엇갈린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며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백 전달 현장에 있었던 다른 두 당사자 말은 다릅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금품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했고 전보자진은 강 의원이 돈을 받아 전세자금에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되물으며 강 의원 진술상 모순을 최대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검찰에 강 의원 영장 신청 방침을 알린 뒤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찰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회회기 중 현역 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지목됩니다. 영장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실 의향 있습니까? 경찰은 돈을 건넨 당사자인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올해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습니다.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선 극우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고 일갈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생 개선과 내란 종식을 강조하며 40분간 연설에서 민생을 21차례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의 민생 입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와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오는 19일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와 2차 종합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엔 타협이 없다며 검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극우 세력과 단절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전두환 씨를 민주화 주역이라고 치켜세우며 당사에 사진을 걸자고 한 제안을 역대급 망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입당 첫 일성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야당과의 대화나 협치, 타협 같은 단어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설에 나서는데 당내 분란을 수습하기 위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분증이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통로가 됐는데요. 이제 전자담배도 오는 4월부터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콤한 향과 화려한 색상의 액상형 전자담배들. 19살 박모군이 흡연하게 된 계기도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액상형 전자담배를 접해서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 연초를 폈으면 아예 안 폈을 것 같은데 처음 핀 게 하필 맛도 달달하고 느낌도 안 나는 그런 전자담배라 가지고 조금 더 무뎌졌던 것 같아요. 구입 시 신분증 검사가 철저한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에서 판매돼 사기도 쉬웠습니다.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부모님 명의로 점점 전자담배 계속 피다 보면 연초로 넘어가게 되니까. 실제로 청소년 흡연자 3명 중 1명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연초 흡연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처럼 청소년 건강을 크게 위협해왔지만 규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에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말에서야 37년 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담배의 정의가 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됐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24일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고 자동 판매기도 19세 미만 출입 금지 장소와 흡연실 등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포장지에는 건강 경고 그림을 붙여야 하고 딸기향, 라임향 등 가양 물질을 포장에 문구나 그림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과일향이라든가 박하향이라든가 청소년을 포함해서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그분들한테 영향을 미쳤다. 흡연을 종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정부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KCC의 허웅 선수가 어제 석점슛 14개와 함께 51득점을 올리는 정말이지 신들린 활약을 펼쳤는데요. KBL 흑역사까지 소환하며 역대 최고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합니다. 수비수가 악착같이 달라붙어도 결국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던 허웅의 득점포. 던지는 족족 신들린 석점포를 꽂아 넣으며 전반에만 3점슛 10개로 신기록을 작성한 허웅은 후반 팀이 크게 앞선 상황에서도 출전해 3점슛 14개를 포함해 5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엄청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3점슛 14개 중 5개를 놓은 동생 허훈이 배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다 이렇게 배 아프십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99% 정도 되나? 아예 뭐 배가 아프다기보다는 그 기록을 세우려고 벤치에서 나갔는데 다칠까봐. 국내 선수 한 경기 최다 득점 역대 3위에 NBA 기록과 같은 3점슛 14개도 3위에 해당하지만 순도면에서 허웅의 기록은 역대 최고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2004년 3점슛 타이틀을 놓고 경쟁을 펼친 우지원과 문경은이 밀어주기 논란 끝에 득점과 3점슛 모두 1, 2위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 3점슛 경쟁하다 보니까 과열된 덕분에 또 다시 이름 석자가 또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다시 소환되고 첫 포지션이 요즘 좀 귀한데 그런 경기를 팬들한테 보여줘서 뿌듯하죠. KBL이 기념상을 시상하기로 하면서 허웅의 득점은 사실상 최다 기록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KBL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14개를 꼭 넘어보고 싶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벨기에 행크의 오현규 선수가 튀르키예 명문 베식타시 유니폼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양 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10골의 도움 3개로 물오른 공격력을 과시하면서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았던 오현규. 결국 최종 행선지는 튀르키예의 베식타시가 될 전망입니다. 베식타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에 따르면 나흘 전 12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제시했다가 합의에 실패했던 베식타시 구단이 이적료를 높여 오현규 영입에 성공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한 건데요. Hyun-gyu Oh, umarım doğru okumuşumdur. Beşiktaş kulübüne transferi konusunda Genk'le 다수 현지 매체도 최종 이적료가 1,500만 유로, 우리 돈 약 256억 원이라며 오현규가 조만간 이스탄불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베식타시 팬들은 오현규의 SNS에 환영 메시지를 남기는 등 기대감이 커 보이는데요. 지난해 신체 검사 논란 속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이적이 불발됐었던 오현규. 이번에는 과연 새 유니폼을 입을 수 있을까요? 팀의 프리시즌 경기에 나서지 않았던 LAFC 손흥민 선수가 새 시즌 준비에 한창입니다. 첫 풀타임 시즌인 만큼 구단 안팎으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LA에서의 두 번째 시즌 준비에 한창인 손흥민. 아직 연습 경기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밝은 표정으로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e's a little bit long hair, so now he's good. 지난해 시즌 도중 팀에 합류하고도 성공적으로 미국 무대에 정착한 만큼 첫 풀타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Popularity combined with a humility and a grace, he's unique. Full season, we're really excited to see continue to grow. 구단 밖에서의 존재감도 여전합니다. 클롭 전 리버풀 감독은 최근 손흥민을 잡지 못한 건 실수라고 고백했고 Son. Ich hab's verpasst. Mein Fehler. Ich habe nicht bekommen, weil ich nicht klar genug war und dann später nicht mehr bekommen. 세너제이에 입단한 토트넘 전 동료 베르너는 이적 배경으로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Texted me straight away and said welcome to MLS and Messi ambassador for the whole league. That's what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And 흥부 듀오로 활약한 부안가의 이적설로 공격진 재편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손흥민은 빠르면 다음 주 친선 경기부터 몸 상태를 끌어올린 뒤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거쳐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와 리그 개막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프로당구 PBA 결승전에서 우승을 눈앞에 두고 보기 드문 양심 고백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스페인 레전드 산체스. 베트남 응우옌과의 결승에서 마지막 7세트에 돌입했는데요. 4연속 득점으로 기세를 올리는 산체스. 아주 기가 막힌 샷까지 성공하며 5대0으로 앞서나 싶었는데 갑자기 심판에게 확인을 요청하더니 굳은 표정으로 앉아버립니다. 결국 득점이 취소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움직였네요. 2000년도 초반이었으면 아마 양심 냉장고를 좀 받을 수 있는. 와, 느린 화면에서 겨우 보일 정도인데 투터치 반칙을 양심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후 주도권을 내주고 마는데요. 결국 응우옌이 첫 우승을 차지하고 산체스는 환한 미소로 축하를 건넵니다. 그냥 넘어가면 잠이 안 올 것 같았다는 산체스. 우승 상금인 1억 원은 놓쳤지만 더 값진 장면을 남겼습니다. 프로농구 LG와 KT의 경기 시작 직전에 골대가 파손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LG의 외국인 선수 마이클 에릭의 몸풀기 덩크. 위력이 이 정도로 강했군요. 화요일 밤 스포츠였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을 하루 앞두고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지금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이 점차 우리나라 제주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겠고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따라서 모레까지 심한 추위는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7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고요. 모레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건조해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엔 건조경보가, 그 밖에 동쪽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내일과 모레 순간 시속 55km 안팎의 강풍까지 더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를 더욱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일부 중북부 지역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도, 대구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와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